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원래 그 웃음소리가 무슨 의미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좀 간사한 거 같은데. 아니 공식 일정 아니고 다 비공식이잖아요 대부분. 그걸 갖다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가? 김민수 최고를 데려갔잖아요. 그 말은 이제 재보궐에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읽힙니다. 한국에서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 너무 좀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고 본인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처참하게 10%대인 거에 대해서 그걸 자성하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착신지 아닌지는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기 거나 잘 해결하시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어떤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이분의 어떤 난동과 이제 완전히 선을 긋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제를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 대중 동원력이 있는 정강훈 목사에게 국민의힘이 또 휘둘리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네. 사실 정강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윤진이고요. 주말 사이 또 일이 벌어졌죠. 미국이란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미국이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 배들조차 이제 못 다니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우리 시장도 좀 출렁이고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협상의 끝에 다가온 건가 아니면 이제 협상의 긴 아주 지리한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건가 뭐 분석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관련된 소식 포함해서 또 우리 정치권 소식들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오늘 노영희 선생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변호사 특집입니다. 류재화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 협상이 뭐 처음에 딱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또 이상한 결론으로 날지는 몰랐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주말 내내 협상을 했잖아요. 예. 21시간, 21시간에 걸린 마라톤 종전 협상을 했는데 네. 될 듯 속보가 사실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딜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미국에서 300명, 이란에서 70여 명이 협상단이 파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 핵심은 아마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핵물질 반출 이거였던 것 그 같습니다. 두 개인 것 같아요. 그게 타협이 안 돼서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벤스 부통령이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란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란 측에서도 협상의 성패는 상대의 진정성과 선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자제하는 데 달려있다. 너네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두세 개의 쟁점 때문에 최종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도 또 전 세계가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란 뭐 2차 협상, 3차 협상 계속 하긴 하겠죠. 근데 핵 문제랑 뭐 호르무즈보다도 핵 문제가 제일 지금 심각한 걸림돌인 것 같은데 이란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미국도 뭐 전혀 한치도 이 부분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해법이 과연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뭐 이 문제는 좀 고민 좀 하세요? 근데 그래도 그 네. 협상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뭐 그러세요? 수염이 좀 많이 자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네. 왜 잘 갖고 왔는데? 그래요? 제가 일회용 면도기로 막 이래가지고 어제 서울에서 주무셨고. 예, 제가 드디어 서울에 오피스텔을- 고시텔을 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시원과 고시텔의 차이 아시죠? 방 안에 화장실이 예, 있다는 욕실 겁니다. 있어야죠. 네. 성공했습니다. 화장실. 네,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요. 아니 21시간이나 협상을 했다는 건 그래도 네. 이제 상당한 부분들은 뭔가 됐는데 끝에 몇 개 안 돼서 한 두세 개 정도가 안 돼가지고 됐다는 거는 재협상을 했을 때 여지는 그래도 비교적 높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늘 있었던 얘기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또 장기전으로 가나봐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 것이 장기전으로 갔다가 뭐 미국이 받는 타격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승부를 내려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소위 말해서 머리에 쌈장을 바르는 짓을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예, 고맥락에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러다가 또 한 깜짝 선물이랍시고 또 한 2건 정도를 터트려가지고 중간에 이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 좀 아. 출렁출렁하게 해서 또 본인의 이득을 좀 취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좀 정리하는 이런 패턴을 또 보일 것도 트럼프 아들 계좌부터 이거 찾아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엄청 부자가 됐다는 네.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진지한데 너는 도대체 진지한 거냐? 니네가 진짜 진정성 있게 우리랑 협상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더 중요한 건 이란은 지금 너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걸 복구하는데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겠냐. 근데 니네가 전부 다 우리 돈줄을 다 막아놔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여서 사실은 아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란에서는 뭐 핵도 핵이지요. 당연히 근데 핵이 없으면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지금 돈이 아마 가장 큰 문제여서 이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료 문제하고 이 복구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전향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좀 어렵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핵 무기 뭐 핵 관련해서 뭐 포기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이게 이제 올 낯신 게임이 아니고 이제 그 사이에는 얼마든지 이제 다양한 뭐 핵 포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회색들이 좀 있어요. 예, 회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고 애초에 미국에서 300명 끌고 가고 이란에서 70명 끌고 왔을 때 협상은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니셜 포지션을 서로 그러니까 초기 입장 협상이 임하는 초기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협상단을 끌고 가서 좀 위세를 보이려고 했던 거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그래서 1차 협상이 타결됐으면 좋았겠는데요.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어차피 2주간의 휴전 기간이 있고 한 보름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휴전 시한이 남았으니까 예, 그 안에 또 다른 협상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도 트럼프가 중간 선거 앞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란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다가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이란도 너무 인프라가 지금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합의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양국 다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도 이게 국제 관계 쪽 얘기하면 세 분들이 참 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해서 네. 참 좋습니다. 인텔리입니다. 먹물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아니, 우리 아이스는 아직 브레이킹이 안 아직 됐어요. 안 됐어. 아니, 트럼프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주말 내내 골프를 치고 UFC 경기장을 찾아가지고 대회를 관람하면서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 네.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네, 이거는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열 받으시라고 한 번씩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의 또 X 옛날 트위터 요게 또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X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을 했는데요. 처음에 올린 글은 4월 10일.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이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시신이었다고 해도 역시 국제법 위반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글을 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외교부가 그 11일에 굉장히 불쾌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발언은 유대인의 학살을 경시한 것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X에 올렸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냈죠. 이후에 외교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의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올렸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4월 12일에 또 글을 올렸어요.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를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쭉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타겟이 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뭐 우리가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요건 이제 과제이다. 약간 야당 내지는 뭐 일부 언론들 언론을, 아마 좀 비판하는 저격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 사익을 위해서 지금 국익을 국익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지칭을 한 것 같고요. 자, 일단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인권을 준수하고 전쟁 예. 범죄 막아야 된다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뭐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전 관철시켜야 마땅한 일인 건 맞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그것도 가짜 뉴스를 공유해 가면서 이스라엘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는지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동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원칙을 좀 천명한 것 뿐이다. 네. 보편적 인권을 준수하자는 원칙을 천명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필이면 왜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겠다. 그럼 제가 10분 양보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왜 가짜 뉴스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지금 뉴스가 아니라 2년 전 뉴스를 2년 전 꺼냈다는 뉴스인 말씀이신 거예요? 것도 있고 예. 또 거기에 원래는 그게 아동을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은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영상 자체는 굉장히 그런 끔찍합니다. 거, 끔찍한 영상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동 문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동을 한 것으로 그 원래 영상 공유한 영상은 아동에 관한 영상인 것으로 잘못 게재된 그거 영상이에요. 이제 SNS에 그렇게 이제 네, 그거를 올라와 그대로 있으니까. 공유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인 거란 말이에요. 물론 2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뭔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거면 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따져서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도 현찰을 파네? 네. 왜 이렇게 경솔하게 공유를 하죠? 우선 저는 이게 가짜뉴스라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그 영상 관련해서는 ABC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고요. 네. 실제 대통령이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파키스탄인인가요? 이제 팔레스타인인인가요? 이제 그분이 올린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종류의 행동이 예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먼저 이제 한 거였고 네. 나중에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사실관계를 밝혔기 뭐 체크를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가짜뉴스라는 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위나 이 위치에 있고 책임감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국제적으로?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행동,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이 공격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많은 그 실전 협정까지 하고 있는데 레바논 공격하면서 자기 혼자 또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입지 때문에 이런 행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많은 그 외국의 그 정상들도 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영국 총리도 그랬고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고 일본 외무상에서도 성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총리도 얘기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느 나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되게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매우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특히 이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애들러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조금 비판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란에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렇게 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지금 그러니까 통과를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화를 많이 내고 뭐라고 네, 했지만 네, 네. 이란이라든가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되게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 이게 또 약간의 협상의 고리를 위한 대통령의 또 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란과 그 중동 국가들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이 원유 비축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나라에게 잘해주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게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인권을 네. 명분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좀 비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란이나 11일이 조금 따지고 싶었고 우리 중동 국가들과의 좀 그렇죠. 관계를 네. 생각한 네. 행보였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야당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특히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등이 이제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비난은 당연히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비난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쪽에다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우리는 니네 편이야 이렇게 약간 조금 다독거려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은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리를 좀 따져서 대한민국에서는 한쪽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양쪽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그걸 노린 건 아니겠지만 예.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외국에 알리면서 전 이게 되게 오히려 역할 분담에서 잘하고 있는 중이다. 거의 뭐 외교 천재 느낌의 그렇게 말씀을 생각이 해주신 것 들어요. 같아서. 환상의 네. 팀플레이예요. 네, 그 정도. 아니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뭐 대통령이 SNS 글 쓸 때 네. 그 뭐 트럼프처럼 확 돌아가지고 쓰시고 그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외국 쪽에서도 뭐 해외의 그런 변수도 있겠지만은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도 지금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야 전쟁이 끝나나 보다 이랬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그 다음 날에 바로 때리면서 이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인해 가지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동요 그런 상황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공감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실제로 5월까지 장기화됐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정부가 어떤 지책을 하더라도 결국 같이 공통 분담을 하는 거지 고통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 전에 이 정도 타이밍에 국민들의 마음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됐고 이스라엘이 또 깽판을 치고 있고 이란을 갖다가 완전히 폭발을 시켜서 3, 40년 정도는 오래 걸리는 복원에 그걸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라는 타겟도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영상을 저도 이제 뭐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냥 진짜 영상 보다가 쓰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상 자체가 아니, 맞아요. 그 어떤- 영상 보면은 천인공노할 뭐 영상이고 전쟁은 전쟁이지만,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영상 공유할 때 나중에 추후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바로잡을 여지 없이 신중하게 SNS 이용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경솔했다는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 보편적 인권 준수에 대한 진정성. 왜냐하면 불과 지난달 3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이제 그때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에 따르면은 사실 당연히 찬성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권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기권해놓고 갑자기 이번에는 SNS에서는 갑자기 보편적 인권을 준수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스탠스가 좀 입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국익 관점에서 대이란 어떤 협상의 근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근시안적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역봉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한테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상하기 위해서 어떤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자칫 트럼프가 미국이 그쪽을 또 봉쇄하면 그쪽은 또 안 열리는 이란 쪽에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안 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제 정세에서 어느 한쪽 편을 쉽게 들거나 그쪽에 개입했다가는 네. 또 괜히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만약에 미국이 뭐 봉쇄를 할 수도 없겠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예를 들면 한국은 지나가지 마. 한국은 못 그럴 가게 리는 내가 하겠어. 없다. 그렇게 할 리는 없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리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예, 실리주의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든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셰셰도 있고. 굳이 우리나라가 손해 볼 일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이 X도 만약에 전략적인 접근에서 올린 거라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원유 수급이든 그럼요. 얻을 수 있는 게 더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걸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 상황이면 정말 이 영상에 너무 분노를 좀 아마 해서 충격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튼 우리 류지아 변호사는 조금 이거는 이 측면에서는 좀 경솔했다는 실용 외교의 말씀이신 것 대명사라고 같고요. 불리던 이재명 네. 대통령 답지 않았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쩌면
두수 세수 앞을 더 내다봤을 가능성이 좀 그럼요. 있다라고 예, 본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야당은 요거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 이 비판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꼭 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잘 설득력이 없어 보여가지고 뭐 왜 북한 2600만 인권에는 북한 인권에 입을 다무냐? 침묵하냐? 이건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야당 그 국민의힘의 지금 수장 네.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급히 떠났죠. 그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이 어딘지 아세요? 자유를 지킨 최전선이 워싱턴이라고. 워싱턴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국 소식을 전하면서 네.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인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2박 4일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대폭 늘려가지고 5박 7일로 미국 일정을 앞당겼다고. 갑자기 땡겨간 거죠? 네, 부르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 이 장동혁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원래 그 웃음소리가 무슨 의미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좀 간사한 거 같은데.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를 때가 많다면 공식 일정이 많아야죠. 네. 공식 일정 아니고 다 비공식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걸 갖다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가? 아 그리고 저는 누가 봐도 그 대동에서 처음 데리고 간 사람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김민수 최고. 아, 같이 간 사람. 예, 김민수 최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말은 이제 재보궐에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읽힙니다. 김민수 최고를 김민수 최고를 재보궐 선거에 투입을 하겠다. 투입할 사람 미국에 왜 데려가요? 그러게요. 아니 미국에 데려가면서 큰 거 하나 가지고 오겠다. 항공모함을 항공모함 말고요. 말고요? 그거는 뜨질 않아 한강 바닥에 그래 가라앉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뭐 부정 선거의 뭐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분석을 내가 하나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민수 최고가 또 브리핑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산 북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읽기 쉬운 마음. 지금 마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김민수를 자객으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격이 야, 칼이 있어야 자격이지. 이게 IRI를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IRI. 국제공화주의 연구소. 네, 네. 근데 거기가 바로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얘기 되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고 처음에 2박 4일 간다 그러면서 왜 대표가 이 시간에 거의 이 시점이 거의 가냐 그랬더니 내가 며칠 안 갔다 와. 내가 지금 급하게 갔다 와야 돼. 이래놓고 또 갑자기 5박 7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거기를 여기 이 한국에서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 너무 좀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윤 어게인 세력들에 대한 소굴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김민수 최고가 이 선거 관련해서 뭐 공정선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동안에 했어요. 부정선거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가면서 같이 예, 데려간 예.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강성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매우 가능성이 있다. 설득이 있어 보인다. 저는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예. 이분 분명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랬더니 그 성직자들 교회 다니는 뭐 목사님들을 만난다는 건데 그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전환길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교회 네. 목사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룰이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얘기여서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미국 날짜로 10일에 그 IRI 지금 방금 말씀만 나온 국제공화주의 연구소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맞습니다. 입장문을 냈고 제가 그 원문을 이렇게 착 읽어봤더니 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일정은 우리가 주최한 거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부를 같이 할 뿐이지 전체 일정과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 두 번째 우리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이렇게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비영리 단체일 뿐 미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혼신의 선긋기에 이건 엄청난 손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제공화주의 연구소를 너무 우습게 본다 우리가. 이게 그렇게 뭐 하나 먹이를 던져주거나 뭐 큰 거를 제공해준다거나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미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손절을 하고 맹맹합니다, 있다. 지금. 아니 이게 그거는 IRI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도혁 대표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도혁 대표의 입장과 IRI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원들의 네. 총인 대표께서 지금 초청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아이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류재현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가 했어. 맞거든. 네. 그리고 실제 그쪽에서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자기네들을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중차대한 시점을 왜 가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고 그렇죠. 갔다 오면서 뭔가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IRI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게 본인들이 계산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근데 맞습니다. 당의 그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가는지도 몰랐다고. 양자 최고위원은 예, 저기 경기도지사 지금 열받아 선거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빠서 굉장히 그런가요? 네, 화나 스팀이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났습니다. 예. 여튼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이 IRI 국제공화주의 연구소로 갔는데 IRI에서는 뭐 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그냥 우리 행사다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죠. 조정훈 의원도 합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그래요? 통역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영어 있더라고요. 정하는 사람은 다 땡겨가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17개 시도당 공천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이 거의 뭐 후보의 짐으로 남고 싶은 건가라고 반문을 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미국에 지방선거 표를 찍어줄 유권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50일 남겨놓고 미국 간다? 이거 지방선거 포기했나?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재외선거 유권자를 왜 무시하냐는 아 취지에 근데 재선거 돼요? 지방선거? 모르겠어요 나는. 지방선거는 재외국민 투표가 안 돼요. 재보궐은 정말 같은 되는데 변호사로서 지방선거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네. 선거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예. 자, 그리고 떠나기 전에 또 인터뷰 거하게 한번 하고 네, 갔군요. 족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그 한국일보와 지난 10일에 인터뷰를 가지고 떠났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크게 뒤지는 결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정권 초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으로 비치는 데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착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균형추를 맞추는 선거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온다면 플러스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샤이 지지자들, 샤이 보수들이 나온다면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요거 분석을 듣기에 앞서 하나 더 전달을 드리면 그 선거에서 참패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스스로. 아, 본인이? 네, 정치인은 자리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그럼 이야기했습니다. 참패를 한다면 당대표 자리 보통은 이제 이런 큰 선거 참패하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참패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신문 기자가 참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거치 어떻게 하실 거냐 네. 묻는데 참패하면 저는 그래도 버티겠습니다.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대안이 없답니다. 대안이 없다. 뭐 어떡할 거냐? 우리 지도부 다 없어지고 나면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갈 거냐? 선거 지더라도 네, 그러면서 전당원 신인 투표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110만 당원들을 규합해가지고 네. 고성국 TV 등등이 마사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질 건이 예상되어 있어서 네. 그 지는 것의 페인을 누구 쪽으로 조금 떠넘길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외부 변수 때문이냐. 이제 요거 조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 그 장정혁 대표 중심의 지도부들에 대해서 욕은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대안은 없다. 포스트 장정혁이 누가 있느냐 이제 물어보면은 없다는 게 다 중론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문제됐고 다 안 될 거 뻔히 알고 이거는 탄핵 때문인 것이지 또 내지는 이제 지금 현재 지형 때문인 것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야. 니네가 와보면 달라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다는 거죠. 포스터 장동혁이 왜 없죠?
이진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지 지금 깜짝 놀랐네. 누가 있어요? 산이요. 제가 뭐 섣불리 어느 한 분을 딱 뭐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에도 지금 뭐 많은 인재들이 있고 포스트 장동혁 대표 체제 자체가 본인이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던 어떤 강성 윤호개인 세력의 어떤 상승세에 편성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그게 잦아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스트 장동혁 체제도 지금이라도 네.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지도부 체제를 바꿔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이끌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착시 현상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워딩에 대해서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굉장히 아쉬운 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상 국민들이 많은 지지율을 상대적 60% 이상의 지지율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국민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 착시예요?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실정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지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국정지지율이 높게 나올까? 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성하지를 않고 착시다?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이런 정치로 우리가 무슨 수로 선거를 치릅니까? 저는 차라리 미국 가는 게 맞다. 물론 거기 가서 당비 쓰고 하는 건 아까워요. 아까워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 낫죠. 표 떨어지니까. 안 보이는 게 낫다. 예. 표 떨어지니까. 좀 다음 더 주에 우리 볼수 있어준 게 있는 오히려 거예요. 당엔 도움된다. 관련해서 이제 착시도 제가 만약에 한국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역심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또 착시입니까 이런 거? 아니 자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네. 본인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처참하게 10%대인 거에 대해서 그걸 자성하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착시인지 아닌지는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시 원시 착시 다 있어요 지금 장혁 대표는. 자기의 가까운 처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자기의 정치적 운명도 원리는 국민의힘이 나가야 돼 비전도 잘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 자충수다. 자기 거나 잘 해결하시라. 그 말씀 지금 드립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리얼미터가 시력이, 네. 리얼미터가 이제 이 주간 동향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1.9%예요. 게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50.6%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30.0%. 이제 이 리얼미터 거는 국민의힘이 좀 높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런 상태를 보면서 착시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 눈에 뭐가 끼어 있다. 장동혁 대표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본인이 이제 이거를 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 부정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시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대통령이 이렇게 좀 잘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얘기되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네.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 류지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화나고 분통 터지고 또 내지는 좀 답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똑같이 진단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12일에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수 정당은 지금 자유낙하 중이고 벼랑 끝이다. 현장에 한나절만 서보면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체감하게 된다. 지지율 18%는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97년 이후 30여 년째 보수 정당은 길을 잃고 있다. 라고. 이분은 난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그렇게 해. 착시, 근시, 난시, 원시 다 아, 나오네. 그 전에 분은 저 부동시 아니었어요? 그죠? 이야 같은데. 힘드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냐면 제 눈 대단하다. 쪽으로는 제가 좀 워낙 건강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좀 지식이 많아요. 그러네. 어떤 안경을 써야 됩니까? 그거를? 네, 여튼 그래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도 등판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근데 원래 원래 이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원래 나라 망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국권 터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해놓고는 돌을 나중에 막 나와서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또 전광훈 씨 등판했군요. 네. 이 아무튼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날뛰고 있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 배우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역시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나는 깜빵인지는 다시는 안 갈라 그래. 왜 안 갈라 그러냐면은 내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요.
8월 15일 날 승부 걸려고 그래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아유, 이분 이씨다 이씨. 아유, 정말 아무튼 뭐 북한으로 광화문 넘어간다. 주의보입니다 지금. 8월 15일 날 승부를 걸려고 그런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분은 빨리 좀 약간 거리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저는 근데 이게 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이제 집회하지 여러 보석 조건을 여러 가지 걸 수가 있는데 이제 대중 집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조건도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안 걸린 상태로 나왔다는 게 좀 참 의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혐의도 아니고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어떤 배우로 의심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안타깝고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어떤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 이분의 어떤 난동과 이제 완전히 선을 긋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제를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 대중 동원력이 있는 정강훈 목사에게 국민의힘이 또 휘둘리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네. 사실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보석은 뭐 연세도 그렇고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진짜 그 조건 보석 조건에 왜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안 넣는지 또 관계자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만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법원도 좀 이상해요. 여기 법원이 너무 이렇게 조금 이쪽 편의주의적으로 좀 아니 생각한 거 이쪽 아닌가. 편 들기가 애매한 게 이분이 이 사람이 사주에서 법원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근데 어떻게 법원에서 이렇게 참 너무나 너그러이 그러니까요. 변호사의 힘일까요? 변호사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변호사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보면은 이 정강훈도 머리를 잘 쓰는 게 네. 집회 라이브 현장에 나와고 연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 교회에서 그 예배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트는 방식으로 아이, 지교회가 뭡니까? 아, 자기 교회? 자기네 교회. 지네 교회. 조금 안 나아요? 지교회보다 좀 낫지 않나? 자기네 예. 교회.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도. 본인의 교회 정도 하시죠. 그의 교회. 그의 교회 예, 좋습니다. 그의 네. 교회에서 목사니까 주일 예배를 그 심호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하려고 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메시지잖아요. 국민 저항권 얘기를 계속합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헌법 질서를 결혼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폭동 혐의, 교사 혐의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갖고 국민 저항권 얘기를 또 한다는 거는 이건 재범이에요. 재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건 보석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애초에 보석 조건이 참 불만족스럽다는 거는 공통의 저도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선거 네.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지도 먼저 띄워주실까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전재수 후보가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아유, 저 글씨가 시장이- 보일까요, 과연? 확대 혹시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됩니다, 예. 됩니다. 박형준 시장이 주진우 의원을 꺾고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부산시장, 부산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인데 그럼 전재수, 박형준 이렇게 이제 양강 구도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박형준 시장은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형준 시장 직접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전재수 의원은 저희가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고요. 아마 시간이 또 허락되면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전 보수 단일화는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 정의한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박형준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죠. 지금 부산에서 개혁신당 당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정의한 후보가 이렇게 넓은 어떤 대중적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한 표라도 아까우니까 얼마든지 전 단일화에 열려 있을 것 같긴 하나 그게 이 선거의 쟁점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원래 원픽이었다가 뭐 경선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박형준 후보가 된 거잖아요.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이제 조금 해보니까 나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괜히 내 국회의원 자리만 날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안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후보가 되면 더 문제다. 후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주진우 의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남은 본인 장기인 그 유튜브로 굉장히 열심히, 장기라고요? 그걸 온라인으로 사람들한테 강한 대여 투쟁력 이런 거 강조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했고 네. 특히 강성 지지층들한테 먹히는 방식으로 했는데 박형준 시장이 그걸 잘 진압했어요. 아 그래요? 중간에 이제 머리 빡빡 깎고 고성국 TV에도 출연하고 이제 그 하면서 굉장히 세계교회 강한 아들도 그 세계교회 그 아들도 이제 성대 본부장인가요? 임명하면서 뭔가 강성 지지층들한테 나 센 보수 후보다 이걸 보였기 때문에 진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주진우 의원은 안 하고 싶었을 그 거라고. 홍보는 자기의 브랜드 그 재고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단수공천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앞불사 싶었을 거예요. 안 돼. 정말 날 후보로 만들려고 그건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인지도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급이 조금 높아져야 되니까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거기에다 대고 나를 딱 픽을 해버리게 되면 난 초선인데 자기 식구들 다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도 여기고 또 부산의 하정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모셨었는데 하정우 수석 이건 이제 지방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가 될 텐데 네. 전재수 후보가 나가니까 부산 북갑이 지금 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정우 수석을 금요일에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선 대통령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가는 걸로 못 받고 가자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에서는 8분 응선 넘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정우 수석은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다 왜 하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장르만 여의도를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하고 가. 아니 인터뷰 할 때는 네. 확정적으로 나 안 나갑니다. 내지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 말해요. 항상 보면 여지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정우 수석 저는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거는 당연히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너 일 잘하는데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네. 저는 하정우 수석에 대한 애정을 더 대통령이 더 표현을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뭐 애정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훨씬 더 인지도가 더 대중적으로 한 이틀인가 아마 계속 하정우 수석 얘기만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본인에게는 띄우는 거다?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당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이 전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있기 전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갈 거라는 거 당에서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북갑이 보궐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를 누구를 하지가 당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해요. 근데 아무도 옛날부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재 육성을 못했다는 거고, 전 뭐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대구든 부산이든 험지로 평가되는 지역은 미리 인재를 평소에 육성해야 되는 거지. 평소에 버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시류가 좋아져가지고, 이거 선거판 괜찮은 판에 열렸어. 누구 없지? 없어요. 그때서 찾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부산에 평소에 인재 육성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놓고 알고 봤더니 전재수 의원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래. 고향이 여기래. 괜찮겠는걸? 젊대. 또 청와대에서 이미 발굴해가지고 하정우를 위해서 만든 AI 수석실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쏙 빼와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리고 대통령이 심지어 저렇게까지 메시지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대통령이 정치 쇼를 한 게 돼버린다니까요. 대통령은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이재명 아니, 대표는 정치 쇼하고 들킬 것 대통령이 같은데. 그렇게 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절대 그런 분 아닌데 하정우 수석을 일부러 띄워주려고. 흐뭇하게 웃는 거 봐봐요. 지금 본인이 말 잘못한 거.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당이 잘못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걸 띄우기 한 게 아니고 정말 네, 진심으로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니, 그 그러니까 띄우기처럼 근데 돼버리면 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 말라는 그 얘기를 그 말이 하정우를 진실이지. 띄워주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내보내서 더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헐리우드 액션하는 거라고
그 이쪽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공격받을 수 계속 얘기를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예, 그거 아니다. 대통령은 왜 그냥 자꾸 진짜 본인이 거기에 협조를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대로 가버리면 그 네. 오해가 더 깊어지. 나와버리면 아니라니까. 예. 그거랑은 별개죠. 그렇게 자꾸 엮어서 예. 이쪽에 그 끌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 끌려 들어온 마당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아니 대통령 말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네. 이게 몸값 띄워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정우 수석이 또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름이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몸값 띄워주기에 상당히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걸 뭐 만약에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했다면 강소연 변호사님 말대로 이제 하나의 정치 쇼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뭐 부하라든가 뭐 어떤 뭐 아바타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고 지역구와 부산 북갑일 뿐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할 말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말씀대로만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오히려 북갑 주민들이나 부산 시민들 국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당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정우 수석이 잘 결정을 해서 만약에 나오고 싶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으면 뭐 대통령 설득해서 나오고 아니면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맞아요. 하면 그렇지, 되는 지금 건데 그렇게 하고 사실 있어요. 정상적인 당에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한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설득할 일인가? 8분 능선 넘었다고 남은 2분은 뭔지가 궁금하잖아.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정우 수석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뭐 하정우 보내면 이병헌 오냐? 하정우는 출마 가능성이 없어.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되게 팽팽하게 지금 청와대와 당의 입장이 좀 갈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북값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박민식 전 장관이 뛰잖아요. 근데 박민식 전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가.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정말 출마하면 네. 박민식 장관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둘이 합친다 단일화를 할 거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박민식 전 장관이. 단일화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국회 입상한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무슨 지금 뭐 넘어가지 않을 김민수를 출마시킨다. 김민수 얘기 이렇게. 나오고 뭐 고성국 TV 쪽에서 또 어떤 유튜브를 야, 이 영풍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네. 분입니다. 하여튼 근데 네. 그분은 이제 완주할 분 지금 완주할 분 기준으로 본다면 박민식 전 장관은 좀 드랍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뭐 김민수 최고나 이영풍 씨 같은 강성한 어떤 신념을 가진 분을 출마시키는 게 지더라도 완주를 하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결국은 표가 나눠질 거잖아요. 일단 보수 쪽의 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갈 표는 이제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뭐 이영풍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나 김민수 최고는 절대 들어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양쪽의 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으로 갈 표가 찢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전재수 의원의 원래 네. 지역구였으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 기회에 실제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이 중앙정부하고가 얼마나 협조해가지고 이쪽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번 저는 선거가 제일 중요한 게 서울, 대구, 부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저는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렇기 너무 때문에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지금 서병수 북갑 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공천하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도가 무공천하고 대신 한동훈 밀어주자. 밀어주자. 예, 그렇게 네. 해야 부산 북갑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부산 전체 선거판을 네네. 흔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장기현 계산이 대표가 있는 거죠. 당 대표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을 근데 거예요.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서병수 사이에 어떤 일이 방 당협위원장을 제명하자고 지금 난리예요. 제명해야 되는 걸로 맞죠. 해당일 같은. 네, 뭐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아니 근데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히 부산 북갑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그게 북갑 7대 3이래요. 칠대 삼? 대구가 3. 왜냐면 주호영 의원이 아직 안 넘었어요.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왜 7부 8부 나가오는데 네. 주호영 의원이 왜 항고를 해가지고 거기를 좀 확실하게 결론을 기든 아니든 내주면은 빨리 이렇게 가겠는데 대구가 아직 열려 우리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 분석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분석을. 진정성 있게. 아니 대구에 또 계시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태예요? 그 조금
많이 올라가는 연령대 70대 이쪽은 이제 전통적인 2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토정서가 강한데 싫어하죠. 맞아. 60대 초반, 50대 후반, 뭐 한 50대 초반까지도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는 강해요. 그래요. 예, 강하고 이제 40대 이쪽은 약간 관망인데 그래도 이제 보수를 지지를 하지만은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안 돼. 이 사람들 혼나야 돼. 요 사람들이 갈 곳이 한동훈이 아니겠느냐고 분석을 했지만 안 나오게 되면 난 투표장에 안 가든지 아니면 아예 김부겸 찍어버릴 거야.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김부겸하고 한동훈하고는 달라요. 나가는 그 포지션이. 다르죠. 다른데 네. 이제 대구 사람들 생각에 특히 이제 수성갑에 있는 사람들이 수성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지역은 대구는 완전히 그냥 국민의 몰빵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과거에 뭐 어쨌든 김부겸이 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결정할 때 만약에 한동훈이 온다면은 뭐 진짜 주호영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김부겸 후보가 약간 표를 뺏길 수도 있다. 주호영 쪽에. 네. 그런 분석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 주호영 의원이 출마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또 류재 변호사님은 뭐 좀 정보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게 그냥 제일- 뭐 굳이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 워낙 본인 말한 대로 읽기 쉬운 마음이라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아직 그 후보직 사퇴를 안 했잖아요. 국회의원직 사퇴를 안 했잖아요. 사퇴해야 보궐선거가 열리는 거라 그 이후에는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아하. 네. 부산 북갑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정우 수석이 나오면 강하게 붙을 수 있다. 네. 뭐 하정우 수석이 나오든 뭐 아까 저기 뭐 이병헌이 나오든 다 같이 2자, 3자, 4자 상관없이 아마 하지 않을까 나온다는 거 싶습니다. 아니에요? 이 병원이 네. 아니고. 네. 자 그리고 경기지사 국회 얼굴 좀 아주 보세요. 흥미로운 이제-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드디어 이제 미리 등록했던 두 분과 새로 등록한 두 분. 그래서 4파전이 야, 어렵게 너무 재밌어요.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양양자 최고위원, 조강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랑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는 근데 이성배 이분이 왜 네.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고 갑자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진짜 아무도 그거를 이해가 안 정확히 가서 분석하는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전에 이제 몇 번 국민의힘에서 이제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쪽 네. 라인이 대선 경선 때 뭐가 있나? 홍준표 당시 지난 대선 어, 경선 때 그랬죠. 그때 아마 영입이 돼서 대변인 역할인가를 맞아요. 하셨던 걸로 그거 기억을 왜 해요. 그거 맞아요. 잡으려고. 그게 아마 뭐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경력을 가지신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홍준표는 지금 김부겸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아니 네. 게다가 지금 이분이 이제 잘한다고 주장하는 게 AI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지 이성배는 AI 요? AI도 아니지. 아니, 그럼 도대체 뭐냐고. 왜냐하면 양양자 의원이 최고가 화를 많이 낸 게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하면서 당에서 찾는 사람이 AI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반도체 기업 잘하는 사람, 반도체 기업 잘하는 출신. 기업 출신 다 난데 왜 나를 내밀어주고 이렇게 무시하냐 이랬는데 이성배라는 사람을 막 띄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성배 그 조건에 하나도 안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경기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은 주소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양양자를 자꾸 빼고? 그러니까. 왜 이거 그러냐는 잠깐 거죠. 어느 네.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이성배 전 아나운서죠.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미국 뉴욕 주립 때 스토니브룩 공대에서 AI 정책학 그래. 박사과정. 박사과정. 네. 그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밟고 있다. 지금? 네. 미국에서 AI 관련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민을 위해 굳게 결심했다. 이게 이성배 씨의 AI 전문가. 출마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문가 진이었습니다. 네. 박사과정 밟고 있다. 예.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아쉬운 게 이렇게 자꾸 경기지사 선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조롱받고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드리는 게 너무 지금 경기도민들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양양자 함진규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애진작에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었고 양양자 최고는 심지어 현직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조광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고요. 이 출마하려고 최고위원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조광환 최고위원은 이제까지 심판자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본인이 계속 하고 싶다는 기색을 내비쳤어요. 결국 출마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야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선거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되면 잠깐만 최고위원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김민수도 최고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하고 이 나가는 사람하고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그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는 그거를 거예요. 사퇴를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대요. 왜? 원래 사퇴해야 된다고 막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출마하면 네, 출마하다가 원래 그게 그걸 안 맞는 거 만들었대요.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는 지도부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출마자 후보자가 지도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분리해야 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님도 자기가 공관위원장 하다 말고 갑자기 그거 때려치고 저쪽으로 나갔는데 지금 다 그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와 공관위와 후보가 일치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우, 멋진데? 아, 전 인민의 간부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 노영 변호사님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아, 하지 마요. 네. 알았어요. 저도 대답하기 힘든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 너무 그리고 상식적이지가 않아. 예 또 가볼까요? 네, 아 그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일 출마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내일요. 네, 오. 지금 가장 세게 얘기가 나오는 곳은 경기 평택을. 평택이 제일 세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아니면 하남. 네. 하남이 추미애 네. 의원 계시던 곳. 하나면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아, 그래요? 하남에 조국 대표가 나온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하남에 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원래 전 지역 다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역 다 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어쨌든 끝까지 수성하는 그런 또 측면이 좀 필요한데 하남은 특히 상징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남 예를 들면은 평택하고 하남하고 꼭 민주당 후보를 남겨둬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은 하남 쪽을 꼭 남겨둬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남보다는 이제 좀 평택 쪽으로 그래서 조국 대표가 조금 마음을 기운 게 아닌가. 아 그럼 평택은 후보를 안 내고. 아니 그러니까 평택도 후보를 내겠지만 예. 나중에 가서 이제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단일화가 여지를 단일화할 수도 남겨두는 있고. 그런 상황. 근데 이제 평택을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굉장히 네. 복잡한 게 평택을에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잖아요. 그 진보당 후보가 있으면서 저희 단일화 조건으로 얘기를 한 게 울산시장 선거에 진보당 후보가 또 강하니까 거기 울산시장을 민주당이 양보를 할 테니 평택을에는 우리를 달라. 그게 이제 진보당의 기본적인 협상 지렛대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만 협상이 되면 단일화가 되는 판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조국 대표 와버리면은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반길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 근데 어딘들 김영진 반기겠습니까? 아닌데 김영진 의원이 인재영이 부위원장이거든요. 김영진 의원이 나와서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하고 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이나 울산 쪽에는 안 간다. 조국 뭐 내지는 뭐 그러면서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조국 있어요. 대표를. 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쪽에 후보를 내지 말고 조국 대표를 조금 배려해줘야 된다는 취지를 자꾸 말을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약간 좀 미미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울산에 만약에 단일화 안 되면 김상호 후보는 쉽지 않거든요, 진짜 울산시장 선거가. 울산은 당연 울산 얘기 하지 마요. 울산 여기 끼워넣으면 안 돼. 안 돼요? 묶여 있으니까. 아까부터 자꾸 끼워넣으니까. 눈치가 좀 없이 말. 왜요? 왜요? 아왜 우리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말은 지금 상황이 네. 정확하죠. 진보당에서는 이제 평택을에 공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울산시장 단일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대표가 거기로 나온다고 하면 복잡해지겠죠. 진보당이 제 생각에는 협상 조건을 잘 내건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김상우 후보가 시장 선거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이고 상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굉장히 절박한데 이제 그거를 평택을에서 뭔가 지렛대로 삼아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남 갑에 또 거론되고 있는 네. 후보가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도 하남 갑으로 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요? 네. 왜요? 하남시장에 지금 아마 여기까지 튀어오는 거예요. 인천에 자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네, 후원회장도 맡고 하면서 하남을 네. 한번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 와달라. 여기 이제 거물들이 발 디딛고 가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내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에 맡길 뿐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인천 말고 다른 데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여쭤봤는데 조금 힘든 내색을 좀 하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인천의 연수는 박남춘 후보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양을은 김남준 대변인 전 대변인이 이제 좀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 대표는 난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러면 광주 쪽을 얘기하나 이제 이랬어요. 근데 광주에서는 자리가 나오려면 신정은 의원이나 민형배 의원 둘 중에 한 분이 돼야 되는데 신정은 의원은 이미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김영록 대 민형배가 지금 다툼을 벌이고 경선을 좀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김영록 지사 쪽으로 이걸 했어요. 네.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민영배 의원이 돼야지 그 자리가 비는데 거기가 안 비니까 사실은 광주 쪽은 비는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배수진을 처벌했다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물론 한 보궐이 10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인천을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닌 쪽으로 자꾸 얘기들 물론 제가 민주당 확인해 봤더니 우리 그런 거 아직 얘기도 안 했고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다고 말들은 하는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막 미국 가네 안 가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가요? 한 며칠 갔다 온다 뭐 이런 얘기들 원래 있었어요. 좀 있었었어요. 예. 항의 의미로? 아니 항의는 아니고 이제 마음을 조금 추스리겠다 이런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장도연 대표를 20일까지? 만나는 되겠네. 워싱턴에서 만나면은 아니 아니에요. 반갑겠죠. 네. 네. 미국 가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지금 그 전북지사 경선에서 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거 앞에 스토리를 보면 김관영 전북지사가 돈을 줘서 바로 컷오프가 됐잖아요. 뭐 대리비 제명이 등등해서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원택 의원이 돈을 대납 식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예. 당 윤리에서 한 번에 싹 정리하고 종결해버리는 무혐의 종결해버리는 바람에 경선이 됐고 이원택 의원이 공천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상대 경쟁자였던 안호영 그 후보가 이거 제대로 감찰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의혹이 많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당에서 정리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지사가 뭐 어쨌든 이거 그냥 CCTV가 너무 적나라하게 찍혀갖고 뭐 날아간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이원택 의원은 식비대납 의혹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 없다라고 이제 당에서 정리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도 이제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호영 의원이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안호영 의원하고 이원택 의원하고 이 두 분의 차이가 네.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표 차이가. 음. 그러니까 아마 더 이제 그거를 딱 납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친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원택 의원이 친청이다. 친청이에요. 게다가 지금 그 김관영 지사는 안 그래도 통화를 했었었는데 이제 본인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를 좀 상정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이 안호영 의원에게 너 이거 만약에 또 재심하고 이거 경선 불복하는 모습 보이면 나중에 총선도 못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게 또 조금 문제가 됐어요. 문정복 최고가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공정한 게임이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관영 지사도 처음에는 그냥 가처분이 기각이 돼버리면 나는 그냥 끝내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무소속으로 나올 것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청 후보를 밀어주고 다른 후보들을 좀 잘라낸 거 아니냐는 의심들을 이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건 뭐 하여튼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그 대신 대납해줬다라는 게 그 도의원이잖아요. 도의원이 업추비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식당 비용을. 근데 이제 지금 이원택 후보의 입장은 내 식비랑 내 보좌진 거는 내가 계산하고 떠났고 먼저 그 갔다. 뒤에 참석자들 식비는 누가 결제인지 난 몰라 이건데 네. 도의원 업추비로 이게 도에서 개최한 행사가 아닌데 도의원이 와가지고 업추비 카드를 그렇게 써버렸다면 근데 그거 난 몰라. 글쎄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현역 의원하고 도의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또 당에서는 그 도의원에 대한 감찰을 계속 하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도의원을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도의원 그거. 꼬리 자르기처럼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당이 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너무 거칠어요. 하던 방식이니까 김관영 지사 그 의혹 그 돈을 줬다는 그 의혹이 공개됐던 것도 작년 11월에 그 CCTV 영상이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지금 와서 공개된 것도 사람들이 이거 뭔가
김광현 지사는 사실 친청계는 아니거든요. 그분 바른미래당까지 갔던 분이고 김한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랑 가까운 분인데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희생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원택 의원에 대한 감찰이 막 급히 무마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꼬리 자르기로 그냥 결국 친청계 몰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 과정 관리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스무스하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거칠게 네.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 관련돼서는 이 정도 소식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의 자투리 뉴스로 갈까요? 자투리 뉴스 한번 이거 볼까요? 국정조사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엄청난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아유, 요 시간이 꿀잼입니다. 여러분 그 우유 사실 때 200ml 우유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191ml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9mm나 속고 있었다니. 네. 아, 이건 안 되죠. 이거 진짜 어떡하죠 이거? 9mm나? 선 넘었죠 이거.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재본 거예요? 예. 실제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그냥 이제 무작위로 해가지고 따라서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우유 가게 남은 거 아닐까? 아니 그 탈탈탈 이제 털었겠지 당연히. 그렇다고 해도 9mm는 좀 많잖아요. 이거 선 넘었어요. 근데 원래 보통 네. 시중에 판매되는 정량 표시 있잖아요. 이를테면 200ml, 뭐 네. 몇 cc, 뭐 리터 이렇게 네, 있는 네. 것들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그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적다고 합니다. 아, 여기 사기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물론 밑장을 빼네. 그 밑장 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법적으로 오차 범위가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커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걸린 케이스고 보통은 그 오차에 딱 맞춰서 하한선까지만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공장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막 10개 뜯었는데 어떤 애들은 190, 어떤 애들은 210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하면 오차 있나 보다 하겠는데 거의 일정하게 190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짠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부자 되겠다 참. 근데 실제로 그 9mm 있잖아요. 그게 9mm씩 빼가지고 우유 22개당 1개 값씩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계산을 그렇게 해보면 자 여러분 요런 회사들은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집값을 잡고 또 이제 오르는 걸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주택의 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직원들이 살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고가 주택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그 집값을 안 내고 임대료를 안 내고 살고 있다? 그럼 이거는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뭐 잡아드려야죠. 네, 한번 이거 확인 작업을 거친다고 하고요. 네. 또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예. 그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대출 있고 뭐 주택 담보 대출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차 담보 대출이 자기 차를 담보로 한 대출이 네. 5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차를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나? 형편이 어렵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차를 담보하는 게 최후라고 하는데요, 수단이. 더 이상 담보 잡힐 게 없을 때 차 담보를 가지고 하는데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서민들이 되게 벼랑 끝으로 몰렸다라는 수치로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출이 그 정도까지 몰렸으면 이제 여기서 대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뭔가 뻥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네. 이걸 넘어서면 대부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일반 서민들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란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지금 대출 개인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굉장히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그러니까 좀 질이 좋지 않은 단계까지 많이 좀 왔다. 네. 예, 이건 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제가 않을까. 잠깐 말씀드려 제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사거든요. 비상임 이사. 현재 네, 현재.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네. 바로 이렇게 아. 그 대출 잘 안 되거나 네.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출을 해드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갚으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긴 하는데 한번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고. 그것도 한번 신용 해보시면- 등급은 당연히 보시겠죠, 뭐. 당연히 보는데 이제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맨 마지막까지 몰리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예. 실제 근데 그분들도 성실히 이자 같은 걸 갚으실 분들이 많잖아요. 갚으면 또 이자를 50%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차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중개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죠? 갖고 예, 그 차는 그냥 가져가고 이름만 얘 명의로 해놓고 이제 대출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갚는 거 중간에 또 뭐 커미션 엄청 뛰고 이자도 비싸게 이렇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워낙 이제 급하시니까 그렇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와,
이렇게 가면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자동차 담보대출이 엄청 늘어났다는 기사까지 전해주셨고요. 조금 밝은 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고로 넘어가기가 마음이 썩 좋진 않네요. 밝은 소식.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여름은 더 더울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에너지 부족 상태 이 사태에서 막 에어컨 틀 수 있어요? 없죠. 안 되죠. 그때 필요한 게 선풍기다. 요즘은 선풍기라고 하네. 서큘레이터. 네, 서큘레이터 이렇게 다 공기순환. 공기순환 막 이렇게 회전해주고 있잖아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죠. 뜨거운 바람만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 속도로 인해 공기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사실. 요거는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프로 정도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일전자가 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잖아요. 네. 이 모터 관련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요즘 이제 그 모터 가운데도 BLDC 모터라고 있습니다. 그 저거. 다이슨, 우리 여러분 잘 아신 다이슨 그 모터 있잖아요. 센 거, 알죠. 네, 잘 나오는 거. 그 모터를 탑재해서 소음은 적고 힘은 엄청 셉니다. 그리고 소음이 지금 안 들리시잖아요. 전혀 안 네. 들려요. 돌아가고 있는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켜는지는 몰랐네. 네, 이게 사람 숨소리 정도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요즘 너무 이상하다. 외롭진 않겠다. 저 들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고스테를 하나. 예. 좋네요. 딱 보세요.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네요. 괜찮네. 예. 39,900원이네. 네, 전기 요금 부담도 굉장히 적은 이 고효율 모터고요. 여기 이제 리모컨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고시텔에서 누워서 띡띡띡 누르시면 그럼요. 절대 이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누워서 합니다. 고셀은 다 에어컨이 붙박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네, 360도. 옆으로도 돌아가 위아래로 돌아가. 저 목 빠지겠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 친구. 일 네, 열심히 하네. 요거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배송 들어가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바로 주문하셔서 내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리모컨이 또 이게 아마 자석돼 있죠, 그죠? 네. 이걸 바로 붙여낼 수 붙이는 거. 있구나. 왜냐면 이제 선풍기 리모컨 진짜 잘 잊어먹거든요. 맞아. 참 세심하게 여러모로 잘 챙겼습니다. 요거 79,900원. 네, 핫딜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참 월요일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좀 주말에 뉴스들도 많이 쌓여서 어려우셨을 텐데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까요? 왜 이렇게 본얘기 아쉬우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또 아쉬워서 그래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 잠시 이어서 요즘에 그 절에서 소개팅들을 많이 한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 유치하고 계신 도륜 스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